설익은 사랑. 어느 왕국에 딸만 셋인 왕이 있었다. 딸들 모두 아름다웠지만 그중 셋째 딸의 미모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녀의 이름은 푸시케였는데 사람들은 입을 모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현신이라 말했다. 심지어 아프로디테보다 더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들 마저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를 경배하고 제사를 올리는 것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아프로디테의 신전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먼지만 사여가고 있었다. 인간들의 모든 관심이 푸시케에게 쏠리는 것에 분노한 아프로디테는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며 말했다. 푸시케란 계집이 뭔가 사수를 부려 인간의 눈을 멀게 한 것이 분명하다. 내 푸시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찮은 미모로 인간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 잘난 미모를 평생 후회하며 살게 해주리라. 아프로디테는 아들인 사랑의 신 에로스를 불렀다. 에로스는 어머니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아프로디테는 그래, 내 도움이 필요하단다. 인간 여자 중에 푸시케란 계집이 있다. 내 힘을 다해 푸시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하고 비열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도록 하거라. 에로스는 곧바로 푸시케에게 날아갔다. 하지만 아프로디테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자신의 아들도 남자이며 아름다운 여인에게 빠져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푸시케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몰래 그녀의 방에 숨어 들어간 에로스는 그만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넋을 잃고 말았다. 이때 푸시케가 잠을 뒤척이는 바람에 에로스는 자신이 푸시케에게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을 깜빡 잊고 당황해서 자신이 쥐고 있던 사랑의 화살에 찔리고 말았다. 이 사랑의 화살을 맞으면 누구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대상을 사랑하고 만다. 이성과 지성의 신 아폴론마저도 에로스를 눌러주다가 사랑의 화살을 맞고 다프네라는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 후로 아폴로는 스토크처럼 다프네를 쫓아다녔지만 그녀에게 퇴짜를 맞고 체면을 구기고 만다. 이 사랑의 화살은 에로스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에로스는 그만 푸시케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아들의 안색을 살피지도 않고 기쁨에 들떠 푸시케가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는 신랑감과 결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푸시케의 아버지는 참으로 이상하군. 딸 셋 중 가장 아름답고 성품이 고운 막내딸에게 왜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 혹시 우리 딸에게 신의 저주라도 내린 건 아닐까? 푸시케의 아버지 어머니는 의문을 풀기 위해 신탁을 받으러 아폴론 신전을 찾았다. 그들은 신탁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왕이시여, 당신의 딸과 결혼할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신들보다 더 힘이 센 날개가 달린 뱀으로 그가 당신의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을 바위산 위에 홀로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신랑이 당신의 딸을 데려갈 것입니다. 신전에서 돌아온 왕과 왕비는 상심한 나머지 식음을 전폐했다. 그러나 성품이 착한 푸시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이란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운명이 그렇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내일이라도 산 정상에 신랑을 맞으러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음날 푸시케와 왕과 왕비 일행이 무거운 마음으로 바위산 정상에 올랐다. 산 정상에 다다르자 푸시케는 가까스로 눈물을 참으며 왕과 왕비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모두 떠나고 산 정상에 홀로 남겨진 푸시케는 점차 어둠이 다가오자 두려움에 떨면서 흐느끼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부드러운 서풍이 불기 시작했다.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나타난 것이다. 제피로스는 별의 신 아스트라이오스와 새벽의 여신 에우스 사이에 난 아들로 북풍의 신 보레아스, 남풍의 신 노토스, 동풍의 신 에우로스와 형제지간이다. 제피로스는 그녀를 가볍게 안고는 어느 골짜기에 내려놓고 호련히 사라졌다. 얼마 후 그녀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 골짜기는 온갖 꽃들과 향기로운 풀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하루 종일 두려움과 긴장에 쌓여있던 푸시케는 온화한 분위기에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 날 밝은 햇살이 비칠 때야 푸시케는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 앞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궁전을 발견했다.
이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푸시케 공주님, 저희는 공주님을 모시는 시종들입니다. 이곳이 이제 공주님의 거처이며 이곳에 있는 모든 귀중한 것은 전부 공주님의 것입니다. 먼저 목욕을 하고 쉬도록 하세요. 밤이 되면 이 궁전의 주인이며 공주님의 남편 되시는 분께서 오실 것입니다. 푸시케는 너무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침대에 눕자 곧바로 잠이 들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어둠 속에서 자신의 남편이라고 하는 자의 인기척이 들려왔다. 내가 바로 이 궁전의 주인이며 당신의 남편이요. 나는 괴물도 아니며 당신을 해칠 생각도 없어요. 당신을 사랑해서 이 궁전으로 데려온 것이요. 푸시케는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나 달콤하고 부드러워 안심이 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그 후로 신랑이라는 자는 항상 밤에만 나타나고 낮에는 불도 켜지 못하게 하고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푸시케는 남편의 생김새를 전혀 볼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전에서의 생활은 남편도 잘 대해주는 까닭에 푸시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향수병이었다.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이 너무나 그리워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어느 날 푸시케는 남편에게 부모님은 아니더라도 언니들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에로스는 그 부탁만은 들어줄 수가 없소. 당신과 나에게 위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위험은 당신 언니들의 새치이어 때문이요. 당신은 분명 언니들의 꿰매 빠져 들게 될 것이고 당신은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거요. 하지만 푸시케는 미래의 위험 따위는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바위산 정상에 올랐지만 결국 이렇게 좋은 신랑을 만나게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며 푸시케는 며칠 밤낮을 울면서 에로스에게 간청했다. 에로스는 마지못해 승낙을 하면서 언니들을 만나는 것은 허락하겠어.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언니들의 말은 우리 관계를 죽일 수 있는 독을 품고 있으니 말이오. 푸시케는 기쁨에 들떠 에로스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언니들을 만날 생각만 했다. 다음날 아침 푸시케의 언니들은 서풍 제피로스에게 실려 푸시케가 살고 있는 궁전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만난 세 자매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난 일을 이야기하며 회포를 풀었다. 하지만 반가움은 잠시일 뿐 동생이 호화롭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고 있는 것에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다. 푸시케야, 내 신랑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니? 처형들이 왔는데 그래도 얼굴은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니? 그 사람 엄청 바빠. 낮에는 언제나 사냥을 다니느라고 나도 밤에만 볼 수 있어. 푸시케는 언니의 질문에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그래 근데 내 신랑은 어떻게 생겼니? 거짓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푸시케는 할 말이 없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언니들은 푸시케가 신랑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다그쳐 물었다. 푸시케는 어쩔 수 없이 그간의 상황을 전부 얘기했다. 그렇다면 진작 우리에게 말을 했어야지. 내 신랑은 분명 신탁대로 날개가 달린 뱀이 분명해. 그리고 지금은 너를 안심시켜 놓고는 결국은 너를 잡아 먹을 게 분명해. 언니들은 푸시케를 두렵게 하는 말들을 늘어놓고 나서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갔다. 푸시케는 평소처럼 남편이 침대에 조용히 들어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살며시 일어났다. 그리고 낮에 언니가 말한 대로 한 손에는 등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남편을 보기 위해 살며시 다가갔다. 혹시 모르니 칼을 준비하도록 해라. 만약 우리의 말대로 내 남편이 괴물이면 단숨에 그놈의 목을 찔러야 돼. 이번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니 인정 사정 볼 것 없어. 언니들은 수심에 가득 찬 푸시케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떠났던 것이다. 푸시케가 등잔불로 남편 얼굴을 비추자 너무나 잘생긴 청년이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자는 모습이 매우 기품있고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러나 이때 그녀가 들고 있던 등잔에서 뜨거운 기름이 남편의 등에 떨어지고 말았다. 잠이 깬 에로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푸시케를 노려보더니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은 채 곧장 날아가 버렸다.
실연 뒤에 맺어진 성숙한 사랑. 혼자 남겨진 푸시케는 자책감에 몸둘 바를 몰랐다. 푸시케는 에로스를 찾기 위해 실성한 사람처럼 온 나라를 헤매고 다녔는데 어느 날 푸시케는 남편을 찾아 헤매다 죽느니 차라리 아프로디테를 찾아가 사정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아프로디테를 찾아간 푸시케는 머리를 조아리며 남편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아프로디테는 매몰차게 말했다. 남편 말을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염치로 여기까지 왔느냐. 믿음 없는 사랑도 있다더냐. 예전부터 내가 하찮은 미모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으면 그만이지. 내 아들마저 마음의 상처를 주다니 용서할 수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나가거라. 하지만 푸시케는 며칠 밤낮을 아프로디테 신전 앞에 앉아 슬피 울며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프로디테는 다른 신이나 인간들에게 냉정하다는 비판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푸시케를 자신의 곁에 머물게 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안겨주었다. 나는 내가 에로스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전에 내가 너에게 인내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하도록 해라. 단 내가 지시한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너는 즉시 내 신전에서 떠나야 한다. 저기 밀과 기장, 양귀비의 씨앗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 보이지. 내가 외출한 사이에 저것을 모두 종류별로 구분해 놓거라. 홀로 남겨진 푸시케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개미떼가 나타나 산더미처럼 쌓인 곡식 더미에 까맣게 달라붙더니 종류별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푸시케를 내보낼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귀가한 아프로디테는 곡식 더미를 보고는 너무나 놀랐다. 그러나 한편으로 화가 치밀었다. 저건 분명 내 솜씨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한나절 만에 다 해치울 수가 있지? 그래 좋다. 내가 했다고 치고 오늘은 그만 자도록 해라. 내일은 더 중요한 일을 줄 테니. 다음날 아프로디테는 어제 내게 맡긴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오늘은 저 밑에 있는 강둑에 내려가면 덤불이 우거져 있고 거기에 가면 황금 양털을 가진 양들이 있을 거다. 그 빛나는 양털을 가져오도록 해라. 이 일은 내게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푸시케는 이번 일도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에로스를 만나기 위해 주저없이 강둑으로 걸어갔다. 이때 강둑의 갈대숲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푸시케 공주님,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 양들은 사납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웬만한 장병들도 저 양의 뿔에 받치면 죽고 맙니다. 저 양들은 태양마차가 하늘의 중간에 떠 있을 때 가장 난폭하고 힘이 셉니다. 그러니 저녁 때 양들이 잠을 자러 간 사이에 덤불 속으로 들어가 찔레나무에 걸려있는 황금양털을 모아오도록 하세요. 그 말을 듣고 푸시케는 그대로 따라했다. 그 결과 무사히 황금양털을 가득 안고 돌아올 수 있었다. 아프로디테는 속이 상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자 다른 과제를 내주었다. 내가 얼마나 담력과 용기가 있는지 보고 싶구나. 저기 언덕으로 가면 검은 물이 흐르는 폭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승에 흐르는 강인 스틱스가 시작되는 곳이다. 물병을 가지고 가서 그 물을 길어오도록 해라. 이번 일은 정말 쉽다고 생각한 푸시케는 한달음에 폭포 근처로 달려갔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니 폭포 근처는 미끄럽고 날카로운 바위가 삐죽삐죽 솟아있어 만약 발을 헛디디면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었다. 푸시케가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났다. 독수리는 푸시케가 들고 있는 물병을 물고 날아가서 한 병 가득 검은 물을 담아서 가져다 주었다. 푸시케가 이번 일도 성공하자 아프로디테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 너는 정말 운이 좋은 애로구나. 이번에는 제일 쉬운 일을 내게 맡기마. 그냥 간단한 심부름만 하면 된다. 여기 작은 단지를 줄 테니 저승으로 내려가거라. 그곳에서 저승의 여왕인 페르세포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화장품을 담아달라고 부탁하거라. 푸시케는 온 몸에 힘이 빠져버렸다. 저승에 다녀오라는 말은 곧 죽으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이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길가의 높이 솟은 탑으로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했다. 푸시케가 탑 꼭대기에 올라가 막 뛰어내리려 하는 순간 갑자기 탑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푸시케 공주님, 절대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제가 저승세계로 가는 길을 알려드리죠.
일단 저 산을 넘으면 커다란 구멍이 눈에 띌 겁니다. 그곳이 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입니다. 그 구멍을 통과하면 커다란 강이 흐르는데 그곳은 죽음의 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려면 가론이라는 배사공에게 배삭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지나면 저승 궁전의 입구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궁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바로 머리가 셋 달린 개 케르베로스입니다. 그 개는 매우 난폭하지만 빵을 던져주면 곧 유순해져서 공주님을 지나가게 해줄 것입니다. 저승에 내려가면 분명 불쌍한 영혼들이 공주님께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부탁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도 우연히 도움을 얻은 푸시케는 탑이 가르쳐준 대로 지하세계로 내려가 페르세포네 앞에 이르렀다. 저승의 여왕이시며 하데스의 왕비 페르세포네시여. 소녀 푸시케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심부름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신께서 이 단지에 당신의 화장품을 담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페르세포네는 두말 없이 푸시케가 들고 온 단지에 뭔가를 넣어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그녀는 서둘러 지상으로 올라왔다. 푸시케는 지상으로 빠져나오는 도중에 불쌍한 영혼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하소연하며 부탁하는 것을 탑이 얘기한 대로 모두 거절하였다. 하지만 푸시케는 지상으로 오는 도중 계속해서 작은 단지에 들어있는 페르세포네의 화장품이 몹시 궁금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서방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서방님을 찾느라 내 얼굴이 너무 상해버렸지 뭐야? 혹시 서방님이 나를 싫어할지도 모르니 작은 단지 속에 화장품을 조금만 얼굴에 바르면 좋겠지. 결국 푸시케는 작은 단지를 열어보았지만 단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그 안에는 죽음 같은 잠이 들어있어서 푸시케는 영원히 잠들고 말았다. 그때 아프로디테에게 반감금 상태에 놓여있던 에로스가 푸시케 곁에 나타났다. 그는 쓰러져 있는 푸시케의 눈에서 죽음 같은 잠을 빼내고서 그녀를 깨웠다. 당신은 여전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말았군요. 어찌됐든 당신이 그동안 나를 찾아 헤매느라 고생했던 것은 바람결에 다 듣고 있었어. 이제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올림포스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게 고하고 어머니에게도 떳떳하게 밝히리라. 올림포스 산으로 올라간 에로스는 그간의 상황을 제우스에게 말하며 불쌍한 푸시케와 자신이 결합을 허락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제우스는 둘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고 아프로디테를 설득해 에로스는 마침내 결혼 승낙을 받아냈다. 제우스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불러 지상에서 푸시케를 데려오라고 지시한 뒤 영원히 죽지 않도록 신들이 먹는 음식인 암브로시아를 푸시케에게 먹였다. 이제 신들처럼 영원히 살게 된 푸시케와 그녀의 남편 에로스는 그간의 고통을 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에로스와 푸시케가 들려주는 메타포. 수동적인 행복에 만족하는 소녀에서 자신의 사랑과 행복을 찾아 나서는 성장 스토리. 푸시케와 에로스의 이야기는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셋째 딸이 아버지의 실언으로 인해 야수와 결혼을 하지만 그녀의 사랑으로 괴물이 잘생긴 왕자로 변한다. 이런 유형의 이야기는 과거의 결혼 풍습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를 보면 근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처녀들은 아버지가 정해준 신랑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과거 처녀들은 결혼을 행복한 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렵고 무서운 만남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괴물이나 야수가 아름다운 왕자로 변한다는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소녀들이 결혼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을 덜어주고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 낯설고 친근하지 않은 신랑이 잘생기고 친근한 왕자로 변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기도 하다. 과거 여성이 전혀 권력을 갖지 못했던 시절에는 주목받고 사랑받는 것만이 여성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따라서 아프로디테는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새로운 젊은 세대인 푸시케의 등장으로 권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푸시케를 견제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 설정은 백설공주와 콩쥐 팥쥐에서도 볼 수 있다. 두 이야기 모두 계모는 전처소생의 딸이 남편의 사랑을 빼앗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박해를 가하고
심지어 쫓아내고 죽이려고 한다. 이건 계모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권력사회 안에서 여성 간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이다. 사실 푸시케와 에로스 이야기는 소년소녀의 성장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결혼이라는 성인으로 가는 통과의 일을 어떻게 거쳐야 성인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다. 또 정신이나 영혼, 푸시케의 이 어떠한 성숙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의미의 성인이 될 수 있는지를 특히 젊은 여성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푸시케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두렵더라도 과감하게 자신이 가지 않았던 길을 떠나는 것이다.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도 감수해야 했다. 푸시케는 괴물을 만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뜻밖에도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고 있는 왕자의 아내가 된다. 마치 심청전에서 심청이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내렸던 인당수에서 왕궁을 발견하고 왕비가 된 것과 비슷한 이야기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를 잡아 먹을 것처럼 무서운 두려움이 반대로 우리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단, 그런 성공과 행복은 고통과 두려움을 맞닥뜨리는 자만의 몫인 것이다. 푸시케는 두려움에 맞섰을 뿐 그녀가 실제 살게 된 왕궁이나 시중드는 하인들, 그리고 그녀를 극진히 대해주는 왕자는 엄연히 모두 그녀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아직도 그녀는 수동적으로 남의 행복에 편승하고 있을 뿐이다. 이때 그녀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악인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푸시케의 언니들이다. 푸시케의 언니들은 푸시케에게 남편에게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저항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남편을 보면 안 된다는 금기를 깨고 남편의 얼굴과 대면한다는 것은 이제 그녀가 조금은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 이르려는 시도인 것이다. 물론 이런 시도는 권위적이고 남성적인 남편인 에로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에로스는 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일까? 한마디로 마마보이이기 때문이다.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에게 있어서 아들이자 연인이기도 하다. 에로스 이외에 다른 자식들도 있지만 아프로디테는 유독 에로스를 아끼고 사랑했다. 마치 현대에도 남편에게 실망한 어머니가 자식을 남편 삼아 키우면서 연인처럼 데리고 다니려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어머니를 둔 자식은 어머니가 자에게 실망할까봐 또 자신이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아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한다고 해도 어머니한테 떳떳하게 내세우지 못하고 뒤에서 사랑을 나눈다. 그래서 푸시케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두려워 몰래 푸시케를 데려다 놓고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에로스가 아직 청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푸시케가 이런 에로스의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 반기를 들게 된 것이 바로 등잔불로 그의 얼굴을 비추는 행위였다. 이는 남편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우유부단한 태도의 등잔이 아니라 횃불을 치켜든 것이다. 이때 등에 떨어진 뜨거운 기름으로 인해 입은 에로스의 상처는 바로 푸시케가 남편에게 갖고 있던 공격성의 표현이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푸시케로 인해 에로스가 자존심의 손상을 입었음을 의미한다. 시련은 사랑과 정신의 성숙을 위한 통과의 례. 에로스의 궁전을 나온 푸시케는 이전보다는 더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 전에는 바위산 정상의 자위반 타위반으로 올라갔지만 이제 푸시케는 자신의 의지로 신랑인 에로스를 찾아 헤매기 시작한다. 사실 아프로디테를 설득해야 하는 것은 에로스의 몫임에도 에로스는 아직 어머니에게 맞설 용기가 없고 심지어 감금까지 당한다. 그래서 푸시케는 남편의 미성숙한 부분까지 짊어진 채 아프로디테와 맞설 수밖에 없었다. 푸시케는 아프로디테로부터 도저히 완수할 수 없는 과제를 받는데 이는 콩쥐 팥쥐에서도 볼 수 있다. 계모는 콩쥐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엄청난 분량의 곡식 찍기와 배 짜는 일을 시킨다. 그런데 두꺼비가 나타나 밑빠진 독을 막아주고 새떼가 나타나 곡식을 까주고 선녀가 나타나 배를 대신 짜준다. 푸시케가 아프로디테로부터 받은 첫 번째 과제는 곡식의 나다를 분류하는 것이다. 곡식의 나다를 종류대로 분류하는 것은 소녀들이 배워야 할 이성적인 질서와 원칙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동안 살아왔던 세계에서는 감성과 어림짐작이 통했지만 이제는 현실을 정확히 구분해 무엇이 나달이고 무엇이 쭉정이인지 무엇이 밀이며 무엇이 기장인지 구분하는 이성을 지녀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황금양털을 모으는 것인데 황금색은 태양을 상징한다. 태양은 남성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녀는 이제 소녀의 수줍음을 벗고 강하고 적극적인 남성성을 자기 안에서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푸시케가 황금양털을 모을 때 조언을 해준 것은 갈대였다. 갈대는 상징적으로 비밀을 품고 있거나 진실을 알고 있는 여성 안에 존재하는 직관을 상징한다. 갈대의 조언을 듣는 것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남성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여성적인 속성인 직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성적인 양과 여성적인 음의 조화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임무인 저승에 흐르는 스티스 강물을 물병에 담아오는 것인데 여기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지하세계에 흐르는 스틱스 강물은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대조를 나타낸다. 살아있는 독수리가 죽음을 상징하는 스틱스의 강물을 퍼올린다는 의미는 삶과 죽음의 순환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삶과 죽음은 서로 물고 물리며 돌고 있다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과제는 지하세계에서 페르세포네의 화장품을 가장 오는 것인데 탑의 조언은 무생물인 탑이 상징하는 냉정하고 문명적이며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탑의 조언대로 불쌍한 영혼이 매달리고 간청해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성숙에 필요한 냉정함이다. 이 과정에서 푸시케는 함정에 빠지고 만다. 그녀는 깊은 잠이 담겨 있는 화장품 단지를 열고 만 것이다. 이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면 깊은 잠과 같은 퇴행 상태로 돌아간다는 경고이다. 자기애에 깊이 빠지면 외부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만이 옳고 아름답다는 마치 죽은 듯한 잠과 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깊은 잠은 외부 세계를 상징하는 에로스가 나타나 깨워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에로스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이 에로스로 상징되는 남자의 성숙이다. 그는 푸시케가 갖은 고생을 다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한다. 그러나 푸시케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야 엄한 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래서 그는 제우스와 아프로디테 앞에서 푸시케를 자신의 아내로 선언하는 것이다. 에로스는 더 이상 아프로디테의 착한 아들로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숙하게 된다. 푸시케는 영혼을 상징하지만 나비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아름다운 모습을 얻기 위해서는 알로 태어나 보기 흉한 애벌레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 멋진 날개를 뽐내는 나비로 태어날 수 있다. 영혼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탈피를 반복하고 애벌레처럼 힘든 시기를 겪어야 진정 아름다운 정신과 영혼이 된다는 의미에서 푸시케의 또 다른 의미는 나비인 것이다. 그리고 사랑과 정신은 이처럼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진정한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푸시케와 에로스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푸시케의 변함없는 사랑. 저는 인간의 몸인데도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보다 더 아름답다고 칭송받는 푸시케입니다. 사랑의 신 에로스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남편을 만난 후 저의 불찰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을 다시 만나 사랑을 이루기까지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는지 믿기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희 불행과 행복은 제 아름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무엇이든 넘치거나 지나치면 화가 되는 법이지요. 제 아름다움이 화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불행은 미의 여신이자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혹자는 저를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어 남편의 말을 믿지 않고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에로스를 떠나보낸 경박한 여자라고 평하더군요. 물론 남편의 말을 믿지 않은 건 제 불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여자만 이런 고통을 겪으며 결혼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왜 제가 남편의 말을 믿지 못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푸시케와 에로스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제가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아 남편과 헤어지고 온갖 고생을 다하고 난 후 다시 에로스와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비겁함 때문에 저는 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귀가 얇고 우유부단한 여자로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었다면 에로스와 헤어지지 않고 그런 힘든 고생을 안 해도 되지 않았냐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겪은 고생과 고통의 반은, 아니 많은 부분은 제가 자처한 것이 아니라 남편인 에로스 때문이란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푸시케와 에로스의 이야기로 인해 여자들은 사랑에 대한 믿음이 남성만 못하고 참을성도 없으며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 이야기의 대부분이 여자인 제가 고통을 당하고 고생만 했던 내용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완성은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여성들만의 고역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로스를 너무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자 현재도 여러분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의 신이니까요.